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됐습니다. 김 부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함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관여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입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대선 자금을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검찰의 회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또 이 세계에는 의리 그런 게 없으며 자신이 지금까지 착각하고 살았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법 대선 자금 의혹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의 실체를 밝히자며 대장동 특검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의 제안에 국민의힘은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고 대통령실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책임자였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주말인 오늘 서울 도심에서 보수와 진보단체가 나란히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하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보수단체는 오후 3시부터 세종대로 일대에서 또 오후 4시에는 진보단체가 숭례문과 태평로 교차로 일대에서 각각 집회를 엽니다. 경기도 안성시 물류센터 4층 공사 현장에서 시멘트 타설 작업 중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일하던 노동자들이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 15일에 숨진 SPC 계열사 빵 공장 직원의 사망 원인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SPC 그룹 측은 앞으로 3년 동안 안전환경 조성에 1,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연준이 다음 달 예상대로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한 뒤 12월에는 인상 속도 조절을 고민할 걸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책임자였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핵심 인물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윗선 수사에도 탄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도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오늘 영장 심사에서 어떻게 소명하셨던가요?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 쓰도록 지시하신 거 맞는지요? 16시간 만에 내려진 재판부의 결론은 구속이었습니다.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서 전 장관은 재작년 9월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뒤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기밀을 군 정보망인 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 실종 당시 수색과 실종 경위 조사 책임자였던 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같은 이유로 구속됐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씨가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입니다. 김 전 청장은 이 씨 발견 당시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보고를 받고도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비슷한 혐의의 핵심 피고인들이 모두 구속되면서 윗선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진 월북이 허위라는 걸 알고도 직권을 남용했다는 검찰 주장에 재판부가 손을 들어준 셈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해 자료 삭제 지시나 조작 지침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지난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인데 혐의 소명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체포한 지 사흘도 안 돼 신병 확보에 성공한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자금을 정조준할 걸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은 2시간 반 남짓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에 놀아났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김 부원장의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시작을 전후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8억 4천여만 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엔 김 부원장이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불법 자금을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적어 돈의 성격을 대선 자금으로 못 박았습니다. 검찰은 영장심사 과정에서 이번 수사에 물꼬를 튼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의 진술뿐만 아니라 여러 물증도 제시했습니다. 이 중에는 실제 자금이 전달된 시기와 장소, 액수 등이 적힌 중간 전달책의 메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법원은 김 부원장이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조사에 불응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도 있다고 봤습니다. 앞서 김 부원장은 지난해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압수수색을 앞둔 유동규 전 본부장과 여러 차례 통화해 말맞추기 의혹에 휩싸였고 받은 돈 가운데 1억 원을 급히 돌려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병 확보에 성공한 검찰은 이제 불법 자금의 사용처와 함께 선거 당사자였던 이재명 대표의 관여 여부를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가 오랜 기간 김 부원장을 옆에 뒀고 지난 대선 캠프에서도 중책을 맡겼던 만큼 적어도 이런 일을 알고 있었는지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검찰은 김 부원장이 과거 성남시 의원 시절부터 대장동 일당과 유착 관계에 있었다고 의심하고 불법으로 받은 돈이 더 있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특혜 의혹에서 대선 자금 의혹으로 번진 검찰 수사가 김 부원장 구속을 기점으로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대선 자금 8억여 원을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검찰의 회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특혜 의혹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최소한 뭐에 회유되진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후 유 전 본부장은 일부 기자들과 다시 만난 자리에서도 자신은 회유나 협박을 당할 사람이 아니라며 법을 믿고 그냥 행동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계에는 의리 그런 게 없더라며 자신이 지금까지 착각하고 살았던 것 같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또 여전히 의혹을 부인하는 분도 있다는 질문에는 다 진실로 가게 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양파가 아무리 껍질이 많아도 까다 보면 속이 나오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장동 특검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대선 불법 자금 의혹과 최측근 영장 청구 등 검찰 수사망이 자신을 향하자 특검 카드로 맞불을 놓으며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공식 회의 외엔 취재진 앞에 서지 않았던 이재명 대표가 특별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이 대표는 인디안 기후재식 수사에 국가 역량을 소진할 수 없다며 대장동 특검을 제안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즉시 수용하십시오. 특검에 맡기고 정치권은 지금 이 어려운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고 총력을 다합시다.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누나가 대통령 부친의 집을 사게 된 경위 등 윤석열 대통령 관련 내용도 함께 조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떳떳하면 정부 여당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면서 여당이 거부하면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자신의 결백함을 강조하면서 공을 여당에 넘긴 셈입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 의혹과는 관련이 없다고 이른바 쌍특검엔 선을 그었습니다. 아울러 자신은 일원의 사적 이익도 취한 적 없다며 불법 대선 자금 의혹을 다시 한번 부인했습니다. 아무리 털어도 먼지조차가 안 나오니까 있지도 않은 불법 대선 자금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불법 대선 자금은커녕 이 사탕 한 개 받은 게 없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공식 정치 후원으로 범위를 넓혀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이 대표에게 50만 원을 후원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에도 다음 주 특검법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실적으로 특검법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또다시 전국은 대장동 사건의 수렁 속에 빠져든 모양새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특검 제안을 시간 끌기, 물타기라며 일축했습니다. 이 대표가 자신의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에 당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맹비난한 건데 대통령실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을 공식 요청한 더불어민주당 요구를 이런지하에 거부했습니다. 지난해 국민의힘이 제안했을 때는 피하더니 이제와 시간 끌기, 물타기를 위해 꺼내든 꼼수라는 겁니다. 특히 이 대표가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한 것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을 흐리기 위한 물귀신 작전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물고 늘어진 것은 자신이 최대 치적이라고 했던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빼놓고 물타기, 물귀신 작전, 논점 흐리기에 다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다 함께 죽자는 의미인 옥새 전략, 연한계를 풀지 않으면 민주당도 함께 침몰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여당이 거부하면 민주당의 힘만으로 특검을 관철시키겠다고 한 데 대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야말로 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 독재를 강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야당의 특검 제안에 대해 대통령실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미 답한 것으로 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 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민생과 경제 회복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대표의 특검 제안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여야의 대치 전선은 더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YTN 정유준입니다. 주말인 오늘 서울 도심에서 보수와 진보단체가 나란히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하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보수단체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세종대로 일대에서 3만 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엽니다. 경찰은 동화면세점에서 덕수궁 대한문까지 세종대로 5개 차로를 통제하는 등 안전대책을 세웠습니다. 한편 오후 4시에는 진보단체가 숭례문 교차로부터 태평로 교차로 일대에서 집회를 엽니다. 경찰은 집회 규모를 7천여 명으로 보고 있지만 주최 측은 10만 명 이상 참가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들은 집회 이후 오후 6시 반부터 삼각지까지 행진할 예정인데 삼각지 일대에서는 오후 4시부터 또 다른 보수단체 회원 4천여 명이 참가하는 집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여야가 극심한 충돌을 빚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그제에 이어 어제도 고성이 오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자금 수사와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두고 양보 없는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날 같은 아수라장은 아니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선 또 고성이 오갔습니다. 앞선 대검찰청 국정감사 파행 책임을 두고 시작부터 여야가 내탓 공방을 벌인 겁니다. 어제 그렇게 마음대로 했으면 마음대로 하다니. 들으세요. 말할 때마다 한마디씩 나오는데 들으세요 좀. 출석했으면 사과부터 하시라고요. 야당 들으세요. 약속된 국정감사에 안 오신 분들이 누군데? 입씨름 끝에 겨우 질의를 시작했지만 여야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 자금 관련 수사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김용 같은 경우에 직업, 거주 다 분명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언론에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김용 체포영장은 검찰이 범죄 혐의를 충분히 소명을 했다고 판단해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가 됐습니다. 또 압수수색 영장도 검찰의 요청에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통해서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죄가 그만큼 크다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관계자들의 압수수색이 224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압수수색이 제로입니다. 224대 0이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혐의와 범죄의 크기와 관련자들의 범위가 그만큼 크고 넓다는 것을 계속해서 자인하는 것이고, 법원을 향해서도 민주당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너무 높다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법무부와 감사원 등에 대한 법사위의 종합국정감사가 열립니다. 이날 국감에서도 대장동과 서해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둘러싸고 여야의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논문 표절 문제로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여사에게 학위를 준 국민대와 숙명여대 총장을 상대로 정무적 판단이 아니냐고 공격했고, 여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논문을 검증한 가천대에 특정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는 해외로 출국했던 이몽재 국민대 총장과 장용금 숙명여대 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두 총장을 상대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조사에 정무적 판단이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860개 문장 중에서 220개 문장이 표절됐으면은 이거는 표절 논문 아닙니까? 표절입니까? 아닙니까? 총장으로서 표절인지 아닌지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감추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증인 출석을 피해 해외로 도피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국민대나 숙대 판단이 맞다고 하면 그 심사의 기준과 판단의 근거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뭐가 두려워서 몽고 가고, 뭐가 두려워서 유럽 가고.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석사 논문 표절 문제로 맞불을 놨습니다. 본인도 인정한 석사 논문 표절을 가천대가 면죄부를 줬다며 특정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부정부패할 때 부정만 빼고는 다 똑같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천대에 특정 감사를 요구합니다. 또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문제 제기를 정치 공세로 몰아붙였습니다. 왜 이재명 대표 논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김건희 여사 논문에는 그렇게 집착하는가? 저는 그래서 이것이 정치 공세다. 국감에서는 스쿨미투 전수조사가 아직 시작도 안 됐고 국공립 교원 채용 관리가 부실했다는 정책 지적도 나왔지만 논문 표절을 둘러싼 여야의 날선 공방에 파묻혔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서울시가 오는 2036년 올림픽 유치에 도전장을 내민 가운데 대통령실은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은 부산 엑스포 유치에 온 힘을 쏟아야 할 시기라는 설명인데 차기 권력인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견제구를 던진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방안에 맞춰 오세훈 서울시장은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88 서울올림픽과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매력적인 유산이자 또 한 번의 서울올림픽을 준비하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반면 이튿날 203개 나라 체육계 수뇌부들이 모인 ANOC 총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올림픽 정신과 스포츠 가치를 말하면서도 2036 서울올림픽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스포츠 분야 전반에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스포츠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일각에선 정부와 서울시의 엇박자다, 미묘한 신경전이다, 뒷말이 잇따랐는데 IOC는 국제적 단위의 홍보 활동은 금지하고 있어 윤 대통령이 서울 지지를 요청했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다만 소규모 자리에선 힘실기가 가능합니다. 실제 바흐 IOC 위원장 등 국제 스포츠계 핵심들과 용산 만찬 때 윤 대통령 인사말 초안엔 2036 서울올림픽 유치 언급이 녹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최고위층과 공감대가 거의 없던 사안이라 최종본에서 빠졌고 오세훈 시장이 직접 김대기 비서실장에게 전화해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대통령실은 2036년 하계올림픽 추진은 전혀 검토된 바 없는 내용이다. 여론과 성공 가능성, 비용 대비 효과 분석 등 다양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국가적 사안이라고 기자단에 공지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일축한 데는 사전 교감도 없이 서울시가 올림픽 유치를 치고 나간 데 대한 대통령실 반감이 녹아있다는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동시에 차기 대권 후보인 오세훈 시장의 일찌감치 견제구를 날린 거란 일부의 평가도 나왔습니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2030 부산 엑스포에 힘을 쏟는 상황에서 올림픽 유치까지 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가 최우선이라고 보고 개최 도시가 정해지는 내년 11월까지는 엑스포 총력전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5일 내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 예산안에 담긴 국정운영 계획을 설명하고 여야의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월 국회 시정연설에도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육군 논산훈련소를 관광 상품화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고된 훈련을 받는 훈련병들을 관람 대상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SNS를 중심으로 거센 비난이 일자 군과 지자체는 병영 체험 형태일 뿐이라며 뒤늦게 수습에 나섰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연 12만 명이 입영해 육군 신병의 절반을 양성하는 논산훈련소입니다. 1951년 창설돼 70년 동안 900만 명이 넘는 육군 장병을 키워낸 대한민국 대표 훈련소로 가족의 품을 떠난 젊은이들은 이곳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받으며 군인으로 거듭납니다. 그런데 논산훈련소와 논산시가 최근 안보, 관광, 상생발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훈련소를 찾는 관광객과 장병 가족들이 다양한 병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부대를 견학 관람하는 형태의 관광 상품이 만들어질 전망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관광 안보 상품화 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논산훈련소 관광 상품화 소식에 SNS에선 고된 훈련을 받는 훈련병들을 관람 대상으로 만들겠다는 거냐는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군 내부에서도 훈련소와 훈련병들을 구경거리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여론이 악화하자 논산시는 급히 뒷수습에 나섰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3년 동안 열렸던 이병 문화축제와 같은 방식으로 병영 문화를 체험하는 형태일 뿐 훈련병 관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외부와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이제 1박 2일 관광 계획을 수립을 했던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해병대 캠프 생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육군 측도 훈련병과의 접촉이나 훈련병을 상품화하는 일은 없을 거라며 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논산훈련소 관광상품화는 내년 상반기 시범적으로 실시된 뒤 보완을 거쳐 내년 후반기에 정식으로 시작될 계획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가입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통신자료 조회, 이른바 민간인 사찰 논란이 일기도 했죠. 대상자 모르게 조회하는 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 내년 말까지 국회가 법을 고치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로도 2달 동안 60만 건 넘는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들여다봤는데 정부 대책 마련도 국회 입법도 지지부진합니다. 조성구 기자입니다. 정치 법조계 인사들은 물론 언론사 기자들까지 지난해 공수처가 광범위하게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간인 사찰 논란이 불거졌고 헌법재판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통신자료 수집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사후에 대한 어떠한 통제 장치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같은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제공할 수 있는데 영장도 필요 없고 조회 대상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헌재는 이 조항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신속한 수사를 위해 통신조회는 필요하다며 법이 개정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년 말까지 국회에 법 개정을 주문했는데 헌재 판단 이후로도 통신자료는 이용자 모르게 수사기관에 꾸준히 제공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잠정 집계한 자료를 보면 헌재 결정 이후 2달 동안 경찰에 37만 건, 검찰에 21만 건을 포함해 61만 건 넘는 전화번호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됐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한 달 평균 40여만 건 조회되던 것보다는 줄었지만 한 달에 수십만 건씩 슬그머니 개인정보를 끌어모으는 수사관행은 여전히 바뀌지 않는 셈입니다. 과기부도 검찰과 경찰,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 그리고 통신사들과 4차례 머리를 맞댔지만 사후 통지를 누가 할지를 놓고 서로 미루면서 이견만 확인했습니다. 통신자료 제공 수집에 대한 오남용을 줄이고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의무 있는 과기부는 조속히 통신자료 제공 사후 통지의 명확한 주체를 분명히 하는 것을 비롯해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전화번호 주인에게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0건 넘게 발의돼 있지만 논의가 본격화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 마련과 국회의 입법 노력이 잠자는 사이 수사기관들은 여전히 날마다 10,000개에 이르는 전화번호 주인의 개인정보를 아무도 모르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이흥교 소방청장이 비위 혐의로 직위 해제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청장은 대통령실로부터 직위 해제 사실을 구두로 통보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소방청 산하기관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세종시에 있는 소방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전현직 청장 등이 산하기관 납품 과정에 개입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 청장은 지난해 국립소방병원 설립 추진 사업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요즘 하늘 참 예쁘죠. 이번 주말에도 맑은 날씨가 예상되면서 가을을 만끽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들이 차량도 당연히 더 많아지겠죠. 전반적인 교통량도 지난 주말보다 늘면서 혼잡하겠습니다. 특히 단풍명소가 많은 강원권과 이어지는 노선들이 더 어려울 걸로 보이는데요. 영동선의 경우 오전 11시쯤 최대 정체가 예상되고 신갈과 호법, 만종분기점 부근에서 가장 길게 밀리겠습니다. 영동선은 이미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이 가운데 인천 쪽으로는 서창분기점 진출로에서 화물차 사고 처리하면서 진출로 이용이 조금은 불편한 상태고요. 반대 강릉 쪽으로는 용인 일대 포함해 총 15km가량 부분적인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선 양양 쪽으로도 이미 덕소 3패부터 화도까지 10km 구간 정체고 광주 원주간고속도로 원주 쪽으로는 초월 부근에서 짧은 구간이지만 평균 속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일교차 큰 날씨의 내륙 지역은 이렇게 안개가 낀 곳도 있기 때문에 조심 운전해 주셔야겠고요. 호남권으로 내려가는 길이죠.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비용담터널 부근에서 6km 구간, 이후로도 비봉과 팔탄분기점 부근에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경부선 부산 쪽으로도 오산 부근에서 차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이동하기 크게 어렵지는 않겠고요. 이후로 천안분기점 부근에서는 제속도를 충분히 내고 있습니다. 안전띠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카카오 서비스 마비 사태로 인한 파장이 커지자 대통령에 이어 총리까지 나서 독과점 규제를 언급하며 자유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대기업 정책에 대한 변화를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규제가 기업의 신규 사업에 제동을 걸 소지가 큰 만큼 정부가 규제와 자율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 나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로 메신저는 물론 택시 호출, 금융 등 연계된 모든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국민 일상은 말 그대로 마비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한 회사의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파장이 예상을 뛰어넘자 대통령에 이어 총리까지 직접 나서며 독과점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한덕수 총리는 이번 사례를 통해 시장이 실패한 분야가 어떤 것인지 정부 차원에서 집중 살펴볼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제대로 된 시장 경제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정거래 차원에서의 개입은 좀 불가피할 거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플랫폼에 대한 자율 규제와 최소한의 규제를 강조해왔습니다. 플랫폼이라는 것은 어떤 혁신의 하나로서 그 사회 전체가 발전하는데 리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수위 시절 국정추진과제에서 이를 한층 구체화했는데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을 막기 위해 규제에 무게를 두었던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는 차별성을 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카카오 마비 사태로 특정 기업의 독과점 폐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 여기에 최근 북한에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사이버 공격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정부는 이번 카카오톡 마비 사태가 단순한 기업 문제를 넘어 안보 측면에서도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카카오 건을 계기로 독과점에 관한 규제 논의는 공정위를 중심으로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다만 독과점 규제가 신규 사업 진출에 일정 부분 제한이 가해질 수 있는 만큼 경제계를 중심으로 한 반대 목소리 역시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 경제 원칙 속에 자율과 규제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인지를 놓고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SPC그룹이 계열사에서 발생한 20대 노동자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결국 사과했습니다. 회사 측의 허술한 안전조치와 안이한 대응이 속속 드러나며 화를 키우자 뒤늦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박홍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20대 여성 노동자가 사망한 지 일주일이 다 돼 SPC그룹 허영인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사과회견을 열었습니다. 허 회장은 이번 사고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인과 유가족,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질책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동안 안이한 대응으로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자 뒤늦게 사과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젊은 여성 노동자가 아침 이른 시간에 혼자서 일을 하다 변을 당했는데 작업 기계는 방호 장치가 안 돼 있었고 회사의 안전 규칙도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빈소에는 빵을 보내고 사고 원인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계를 가동한 사실이 드러나 분노를 샀습니다. 허 회장은 이런 잘못이 자신의 불찰이라며 다시 한번 머리를 숙였습니다. 평소 직원들에게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제대로 전하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SPC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모든 사업장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설비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3년간 1,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불매운동 움직임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성난 민심이 이 정도 조치로 가라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지난 15일에 숨진 SPC 계열사 빵 공장 직원의 사망 원인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은 지난 19일에 숨진 23살 여성 직원 A씨의 사망이 질식에 의한 거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습니다. 국과수는 A씨의 기관지와 폐 내부에 이물질이 발견됐고 머리 부위 등의 손상은 없었던 만큼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은 아닌 거로 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개월째지만 처벌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울산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사고가 5건이나 발생했지만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없는데요.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 심판대에 오르면서 노동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발생한 폭발 화재로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SOL 울산 공장 사고.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달 초 원하청 관계자 1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반면 노동부가 담당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수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사건은 빠르면 다음 달, 늦어도 올해 안에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입니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올해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신청한 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첫 기소된 경남 창원의 두성산업. 이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수사 중인 울산 지역 사건은 모두 5건. 하지만 아직까지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는데 노동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도 상당히 약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더욱더 무력화된다면 작업 현장의 안전은 상당히 위험 수위로 갈 수 있는 우려가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도 안 돼 위헌 심판대에 오르면서 관련 수사와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경기 안성시 물류센터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하던 4층 바닥이 무너지면서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콘크리트를 붓기 전 설치한 바닥 지지대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걸로 추정되는데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경기 안성시에 있는 물류창고 공사 현장. 현장 안 한쪽 구석엔 사람 여러 명이 모여 있고 공사장 앞은 펜스가 쳐져 진입이 차단됐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이던 공사 현장 4층 바닥 지지대가 갑자기 아래로 내려앉은 건 오후 1시쯤. 당시 4층 현장엔 콘크리트를 붓던 8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 5명이 미처 추락을 피하지 못해 5, 6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30대와 40대 중국인 남성 2명이 숨졌습니다. 30대 중국인 여성은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였다가 맥박은 돌아왔지만 의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50대 우즈베키스탄인 남성과 중국인 남성도 머리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얼굴이 피 흘려서 옆에 누워있고 심장 박동기로 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타설 됐는데 그 속에 창문 속에 껴있었어요. 사고가 발생한 곳은 작년 8월에 공사를 시작한 저온물류창고 공사 현장으로 내년 2월 완공될 예정이었습니다. 시공사는 SGC 이테크건설인데 상시 근로자 수가 200명을 넘고 공사 금액도 300억 원 규모로 나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파악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곧바로 근로감독관을 보내 사고 발생 경위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경찰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 소장을 입건하고 부실 시공 여부 등을 따져볼 예정입니다. 앞서 전날에도 인근에 있는 다른 물류센터 신축 현장에서 600kg에 달하는 나무 자재가 떨어져 노동자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년 전엔 경기 평택시 물류센터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골격이 무너지는 사고로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유독 물류센터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는 만큼 공사 현장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전체 관람가 약속 같은 게 생겼을 때요. 그때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영사. 그럼 영원히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여보세요? 80년대 초 휴대전화기에 앞서 등장한 이른바 삐삐는 젊은이들 사이에 독특한 하위 문화를 형성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학교 다니는 애들이 쉴 때는요. 서초에도 오죠, 가끔씩. CT폰은 들고 다니는 공중전화라고 불리는 새로운 개념의 휴대전화입니다. CT폰을 처음 사용한 시민들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도대체 장비가 왜 이러는 거지?
PCS, 즉 개인 휴대통신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보세요. 끊는다. 택시 공중전화 시스템은 통화 시간과 요금이 모니터에 나타나고 요금은 40초에 100원으로. 잠깐만요. 전화 끊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마마 전화 받으세요.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벨소리로 넣거나 다운받아 쓰기도 합니다. 다양한 액세서리로 휴대폰 꾸미기가 유행입니다. 똑같은 모양, 똑같은 색상이던 핸드폰도 휴대성에 따라 새롭게 옷을 입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음성통화가 전부였던 이동전화는 무선 인터넷 기기로 탈바꿈했습니다. 거의 모든 국민이 휴대전화 한 대씩은 갖게 된 셈입니다. 매일 핸드폰 들고 다니다가요, 안 가져나오면은 바지 입었는데 허리띠 안 매고 그런 기분 들어요. 배터리 떨어지면 괜히 조마조마하고요. 이동전화는 생활 필수품인 동시에 신체의 일부나 다름없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단풍도 빠르게 물들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시작된 설악산 단풍은 절정을 맞고 있는데요. 오색 단풍으로 물든 설악산에 송세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설악산 한계령과 오색 약수터를 잇는 골짜기 주전골. 산자락마다 울긋불긋 가을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농익은 단풍은 높고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절정의 빛깔을 뽐냅니다. 시원한 옥빛 폭포는 타오르는 단풍과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더합니다. 깎아지른 기암 괴석과 푸른 소나무 사이에는 고운 아기 단풍이 내려앉았습니다. 아기 단풍이 우리 손주처럼 너무 아름답고 이뻐요. 주전골 위쪽으로는 낙석사고로 통제된 이후 7년 만에 개방된 흘림골이 펼쳐집니다. 알록달록 산허리를 휘감은 오색 물결을 따라 등산객의 발길은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예약제로 운영한 지난달부터 흘림골을 찾은 탐방객은 4만 명이 넘습니다. 울긋불긋한 단풍을 보니까요, 기분이 너무 환해지고요. 시내에서 그 찌들었던 마음이 확 트이는 것 같아요. 지난달 말 산 꼭대기 대청봉에서 시작한 설악산 단풍은 어느덧 해발 300m까지 물들이며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커지면서 단풍은 빠르게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북한산과 지리산은 이달 말쯤, 계룡산과 내장산은 다음 달 초쯤 단풍 절정을 맞을 전망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됐습니다. 김 부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함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관여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입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대선 자금을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검찰의 회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또 이 세계에는 의리 그런 게 없으며 자신이 지금까지 착각하고 살았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법 대선 자금 의혹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의 실체를 밝히자며 대장동 특검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의 제안에 국민의힘은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고 대통령실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책임자였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주말인 오늘 서울 도심에서 보수와 진보 단체가 나란히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하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보수 단체는 오후 3시부터 세종대로 일대에서 또 오후 4시에는 진보 단체가 숭례문과 태평로 교차로 일대에서 각각 집회를 엽니다. 경기도 안성시 물류센터 4층 공사 현장에서 시멘트 타설 작업 중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일하던 노동자들이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 15일에 숨진 SPC 계열사 빵 공장 직원의 사망 원인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SPC 그룹 측은 앞으로 3년 동안 안전환경 조성에 1,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연준이 다음 달 예상대로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한 뒤 12월에는 인상 속도 조절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코로나19 유행 정도를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9주 만에 1을 넘었습니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이르면 다음 달로 예상되는 재유행 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다시 전주 대비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1,000여 명 많고 2주 전보다도 2,000여 명 늘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넘어 환자 1명이 다른 사람 1명 이상을 감염시켜 유행이 조금씩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09로 9주 만에 1을 넘었습니다. 다만 정부는 아직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2주 연속 사흘 연휴가 이어지면서 검사 건수가 줄었다가 다시 늘어난 영향도 있다는 겁니다. 반등세라기보다는 아까 그 감소 추세가 좀 주춤된 상태인데 그 폭이 좀 더 작아진 겁니다. 증가세로 가는 것인지의 여부는 한 주 것만을 가지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질병청에서도 추가 좀 분석을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본격적인 재유행 시점은 다음 달에서 12월로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도 12월 초 정도에는 아마도 본격적인 재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인 정재훈 교수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유행 최저점을 보인 뒤 다음 달부터 재유행이 본격화할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초기 유행은 BF1로 시작하다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확산하는 BQ1과 BQ1.1이 본격적인 재유행을 주도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정부는 재유행이 오기 전 코로나19 2가 백신 접종과 함께 동시 유행이 우려되는 독감 예방접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1에서 6세는 독감 의심 환자가 외래 환자 1,000명당 7.2명으로 유행을 주도하는 만큼 어린이의 예방접종 참여가 중요합니다. 어린이와 고령층 등 고위험군과 함께 사는 가족도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인터넷 방송의 선정성 논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나이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도박과 혐오, 또 음란 콘텐츠가 수두룩한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인터넷 방송에서 미성년자들이 5년 동안 결제한 금액이 무려 85억 원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인터넷 방송 속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바닥에서 반려견의 배설물을 손가락에 묻혀 시청자에게 내밉니다. 10만 원 상당 유료 후원을 해준다는 말에 손에 묻은 배설물을 입에 넣는 행위를 서슴지 않습니다. 이미 별풍선 10개 정지 안 돼요. 정지 안 돼요? 이게 뭐 정지야. 안 돼. 민감한 신체 일부를 노출한 영상은 다반사이고 불법 도박을 홍보하는 콘텐츠도 로그인 없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도박과 관련된 단어를 검색해봤습니다. 실시간으로 도박을 하는 계정이 수두룩하고 홍보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기도 합니다. 모두 연령 제한 없이 볼 수 있는 인터넷 방송 콘텐츠입니다. 취재 결과 이 같은 영상에 노출될 위험이 큰 청소년들의 유료 후원 금액이 적지 않은 수준인 거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인터넷 방송 업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아프리카 TV의 경우 미성년자 가입자만 3만 1천여 명. 미성년자가 결제한 유료 후원 총액은 지난 5년간 85억 원에 달했고 부모의 환불 요청도 매해 80건 안팎이었습니다. 단순히 시청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되게 되면은 거기에 훨씬 더 능동적으로 활동을 더 하게 되거든요. 이러한 쾌감, 만족감이 결국은 이러한 사이트에 전체적으로 중독되게 만들어지는 거죠. 하지만 인터넷 방송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니터 인력은 26명에 불과한 상황. 결국 각 인터넷 방송 업체의 자체 제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제재 현황을 살펴보면
성기 노출에서부터 유사 성행위까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강력한 처벌로 이런 문제를 근절시킬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정규 교육 과정 속에서 포함시켜서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인터넷 방송의 자유를 당연히 보장해야겠지만 도박이나 혐오와 같은 위험 영상물에 청소년들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대형마트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중단된 데 이어 다음 달 24일부터는 편의점에서도 비닐봉투 판매가 금지됩니다. 편의점 내 나무젓가락 사용도 일부 제한되는데 아직 모르는 소비자가 적지 않아서 시행 초기 혼란이 우려됩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편의점 문 앞에 비닐봉투 판매를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 편의점은 얼마 전 비닐봉투 발주를 중단해 지금은 남아있는 재고가 거의 없습니다. 현재 비닐봉투는 전면 발주 중단된 상황이고 저희 매장에는 현재 작은 봉투만 일부 남아있어서 종이봉투랑 고객님들께 병행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데요. 비닐봉투 대신 종이봉투나 다회용 쇼핑백으로 물건을 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대형마트 등에 내려진 비닐봉투 사용금지 조치 범위가 확대되면서 편의점에도 비닐봉투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편의점 업체들도 일찌감치 비닐봉투 발주를 중단하거나 단계적으로 줄이는 등 대비에 나섰습니다. GS25와 CU는 각각 지난달과 이번 달 발주를 중단했고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도 지난달부터 발주를 줄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침을 아직 모르는 시민도 많은 데다 종이봉투는 비닐봉투보다 10배 정도 비싸 시행 초기 반발도 예상됩니다. 혹시 다음 달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투 판매가 중지된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저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항상 뭘 챙겨 다니는 게 아니라서 자주 이용했는데 없으면 불편할 것 같긴 합니다. 다음 달 24일부터는 편의점 내 나무젓가락 사용도 일부 제한됩니다. 컵라면과 도시락을 먹을 땐 나무젓가락을 주지만 즉석조리식품에는 제공하지 않는 겁니다. 편의점 업체들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홍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관련 제도에 대해서 이제 고객분들이 아직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카운터에 이제 관련 시행령을 부착을 하고 안내문 스티커도 부착을 해서 이제 고객분들에게 알리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구매가 많은 편의점 특성상 장바구니 등을 지참하도록 권장하기 쉽지 않은 데다 컵라면은 되고 냉동식품은 안 되는 나무젓가락 제공 기준 등을 두고 반발도 예상돼 당분간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네, 요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집을 알아볼 때 직방이나 다방과 같은 온라인 부동산 업체 많이 이용하는데요. 최근 국회에서 이들의 플랫폼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제2의 타다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관심 있는 아파트에 직접 가지 않고도 클릭 한 번으로 방과 거실 등 집 구석구석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직방이나 다방 같은 이른바 프롭테크 업체가 제공하는 부동산 서비스입니다. 일부 업체는 중개 수수료를 반값만 받거나 아예 안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국회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 단체화하고 프롭테크 업체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김병욱 의원 등 여야 의원 24명 명의로 발의됐습니다. 이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10만 명 이상의 공인중개사들의 단체를 법정 단체화해서 공인중개사 협회의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개정안은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협회에 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권을 부여하며 위반 회원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권한도 줍니다. 이에 프롭테크 업계는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단속한다는 명분으로 서비스 혁신을 막는 제2의 타다 사태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개사들이 직방 등의 매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해 왔습니다. 시장에서 이런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기득권 집단이 법적인 지위까지 갖게 된다면 제2의 타다, 제2의 로또 사태가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실제로 공인중개사협회 등은 낮은 중개 수수료를 받는 프롭테크 업체를 수차례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협회 측은 프롭테크 업계 서비스를 이용하지 말라고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프롭테크 업체와 상생하려고 하는 것이지 프롭테크 업체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적대시하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의 편익을 고려해 현명한 조정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골목 상권 침해와 신성장 동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입법 과정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비자들이 편리하고 유익한 서비스를 받는 것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입법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정부가 4년 만에 UN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 참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을 주도하는 유럽연합과 문안협의에 들어갔는데 앞으로 북한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유럽연합이 마련한 UN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해온 문재인 정부와 다른 기류입니다. 외교부는 입장 변경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 기조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 역시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결의안 등에 적극 참여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매년 EU가 만든 초안을 주요국유 회람에 문안을 협의한 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를 거쳐 연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됩니다. 통상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되는데 이번에 채택되면 21년 연속입니다. 다만 한 국가라도 원하면 표결이 진행되는데 최근 신냉전 구도 속 중국과 개발도상국들의 동향이 변수입니다.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의 공동제안국 참여가 최종 결정되면 북한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유럽연합은 이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U 대변인은 YTN의 논평 요청에 국제사회의 단합이 북한의 인권 존중, 보호를 촉구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을 비롯해 더 많은 국가가 공동제안국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EU는 UN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을 마련해 주요국들과 협의를 시작했고 순회 의장국인 체코를 통해 다음 달 1일 결의안 초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퇴각할 조짐을 보이는 러시아군이 드니프로강 하류의 대규모 댐을 폭파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댐을 폭파하면 재앙이 될 것이라며 비난했습니다. 강성훈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젖줄 드니프로강 하류에 위치한 카우카 다목적 댐입니다. 러시아는 침공 한 달 만에 이 댐을 점령한 뒤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카우카 댐과 발전 시설에 폭탄을 매설했다고 말했습니다. 헤르손 퇴각이 임박한 러시아군이 철수 직전에 댐을 폭파할 것으로 보는 겁니다. цієї осені і взимку. І щоб якнайбільше українців поїхали до ваших країн. Держава-терорист вже погіршила соціальні умови. 젤렌스키 대통령은 댐 폭파는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댐이 파괴될 경우 하류의 약 80개 지역 수십만 명이 홍수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호수에 물이 빠지면 위쪽에 자포리자 원전이 심각한 냉각수 부족 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В
А загалом руйнівні, екологічні, гуманітарні, техногенні наслідки одного цього російського теракту можуть стати такими, що його називатимуть.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반격 속도를 늦추기 위해 댐을 폭파할 가능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수력댐을 파괴해 우크라이나가 전력 생산을 못하게 하는 것도 러시아의 전략과 맞아 떨어집니다. 러시아는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이 댐의 미사일 공격을 해왔다며 오히려 반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국방장관이 전화통화로 우크라이나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통화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두 나라 장관은 우크라이나 상황을 포함해 국제안보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두 나라 장관이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베니토 무솔리니의 파시즘 정권 이후 100년 만에 극우 총리가 탄생했습니다.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은 조르지 멜로나 이탈리아 형제들 대표를 총리로 지명한 뒤 정부 구성 권한을 맡겼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멜로니는 이탈리아의 첫 번째 여성 총리이자 100년 만에 극우 집권이라는 기록을 썼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3년임 대관식으로 불리는 중국 공산당 20차 대회가 오늘 폐막합니다. 주요 관영 매체의 찬양 보도가 쏟아지는 가운데 이면의 그늘은 숨기거나 지우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폭격을 맞은 듯 성한 곳 없는 마을. 화마는 산간 도로까지 집어삼킬 기세입니다. 중국 남부의 유명 관광지 광시성 구이린을 비롯해 장시, 후난 일대에 큰 불이 났습니다. 그러나 당대회 기간 발생한 재난에 중국 관영 매체들은 침묵했고 이런 메시지만 전파를 탔습니다. 当今中国成为世界上公认的最安全的国家之一。 반시진핑 시위대 중 한 명이 영국 주재 중국 총영사관에 끌려가 집단 폭행당한 사건. 非法进入中国驻曼彻斯特总领馆，危及中国外交馆舍安全。 외신 브리핑 때 공개 질의응답까지 오갔지만 중국 외교부는 공식 녹취록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이른바 현수막 시위 이후 더욱 삼엄해진 검열과 통제 속에 반대의 목소리는 감시가 뜸한 화장실 낙서 따위를 통해서나 표출될 뿐입니다. 去了4天高烧，然后现在人没有了。 허난성에서는 격리 중이던 14살 소녀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당대회 개막연설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의 승리를 선언한 지 불과 이틀 뒤였습니다. 坚持动态清零不动摇，最大限度保护了人民生命安全和身体健康。 반복되는 봉쇄 조치에 발목 잡힌 중국 경제. 당대회 기간 예고됐던 GDP 성장률 발표는 끝내 미뤄졌습니다. 중국을 서쪽의 북한이라고 부르는 말까지 들리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은 오늘 폐막 연설을 통해 3년임을 확전짓고 장기 집권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서늘한 범죄 스릴러 작품이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소지섭 배우가 첫 스릴러에 도전하는 자백, 그리고 친일 청산 주제를 담담하게 다룬 리멤버가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홍상희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아니라고요. 제가 안 그랬다고요. 호텔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성. 현장에 있었던 남성이 살인사건의 유일한 용의자로 지목되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투입된 변호사가 사건의 퍼즐을 맞춰갑니다. 스페인의 인비저블 게스트를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소지섭 배우가 첫 스릴러에 도전했고 김윤진 배우의 세밀한 심리 연기가 긴박감을 고조시킵니다. 나라면 저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이 선택을 한 다음의 선택은 또 어떻게 했을까? 라고 같이 대입을 해서 보시면 아마 더 재미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본을 읽었을 때 느꼈던 이 흥분?
제발 관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됐으면 하는 욕심이 있었고 고도의 방탈출 게임 같은 아주 그냥 쫀쫀한 재미가 있어요. 알츠하이머로 기억을 잃어가고 있는 80대 노인이 손가락에 이름을 새깁니다. 일제강점기, 가족의 목숨을 앗아간 친일파를 기억하며 60년 동안 계획했던 복수를 감행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앞으로도 기억해야 할 친일파 청산을 담담하게 다뤘습니다. 과거에 그런 아픔을 겪었던 인물이 과거를 전혀 겪어보지 못한 현재의 젊은 청년하고 길을 같이 가는 동행을 한다는 지점이었었어요. 잊혀진 과거의 이야기가 현재의 관객들에게 어떠한 설득력을 가질까. 우리나라 공포영화 2편도 동시 개봉했습니다. 아이를 잃고 남자아이를 입양한 가정에서 벌어지는 공포 독립영화 미혹과 수살기가 살고 있다는 저수지 근처 대저택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이야기 귀모시, 서늘한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YTN 홍상입니다. 그림책은 아이들을 위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어떤 그림책은 어른들에게 더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부동산 토 선생을 만나 호랑이에게 코꿰인 소금장수의 이야기를 통해 부를 쫓는 세태를 풍자한 책이 나왔는데요.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김지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결코 소박하지 않은 꿈 하나를 안고 사는 소금장수. 땅박사 토 선생에게 홀려 꽤 그럴싸한 집 한 채를 사고 맙니다. 그런데 웬걸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자기가 무려 96년이나 살던 집이라고 박박 우기고 슬며시 들어와 자리를 차지하는 호랑이들도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기껏 장만한 집에 진짜 주인이 따로 있다니 여기에 호랑이들의 텃세까지 감당해야 할 소금장수의 절절한 처지. 원리금과 대출금, 온갖 세금에 허덕이며 집값 떨어질까 전전긍긍하느라 내 집, 아니 은행집에서 발 뻗고 자기도 쉽지 않은 영끌족의 현실과 묘하게 겹칩니다. 한때 꽤 짭짤했던 소금장수의 꿈, 정말 소금처럼 녹아버리고 말까요? 뒷짐을 지고 뒤돌아선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배경이 달라지자 상상했던 표정도 따라 변합니다. 우산을 펴던 여성의 손이 총을 겨누는 모습에선 깨어진 일상이, 첼로를 연주하는 여인이 회초리를 든 모습에선 인간의 이중성이 느껴집니다. 인간은 환경 때문에 변하는 걸까요? 아니면 원래 여러 개의 얼굴을 지닌 걸까요? 작가는 책의 말미에 자신이 찾은 답을 그려냅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며 팽팽한 긴장감 속에 시작되는 첫 장. 숟가락질, 가위질, 양치질까지 도맡는 오른손이 핸드크림 바를 때만 슬쩍 머리를 먼저 내미는 왼손에 거는 싸움입니다. 우리 몸 중 가장 바삐 일하면서도 억울한 두 손의 대화를 듣노라면 내 주변의 왼손과 오른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처럼 쉽지 않은 입장 바꿔 생각하기를 누구에게나 소중한 두 손을 빌려 재치 있게 풀어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직전 러시아 월드컵보다 17배 더 통 크게 이 대회 준비 추정 비용 우리 돈 약 286조 원. 한편에서는 피로 얼룩진 월드컵이라며 보이콧 움직임까지. Les conditions environnementales notamment et sociales nous questionnent sur l'événement. 이 역대급 돈잔치로만 기억되기엔 다양한 의미 담은 카타르 월드컵. 중동의 아라비아 반도에 위치한 카타르, 바로 옆 사우디, 또 두바이로 유명한 아랍에미리트, 이 바다 건너 이란까지 지역 주요국과 마주하고 있죠. 면적 11,581제곱킬로미터, 우리나라 수도권 정도의 작은 나라인데요. 공교롭게도 월드컵 역사상 가장 면적이 컸던 개최국 러시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카타르로 그야말로 극과 극 체험. 실제 지난 월드컵 이집트가 불곰국 위험에 호되게 당했죠. 조별 예선 3경기 치르기 위해서 이동한 거리만 무려 9,140km 전체 1위. 무기력한 3패 탈락의 이유 중 하나로 꼽혔을 정도였는데요. 반면 카타르는 8개 경기장이 수도 도하 주변 옹기종기, 심지어 우린 예선 3경기 같은 경기장에서 치르게 됐죠. 이동거리 핑계 더는 될 수 없다는 건데요. 이 중동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오일머니, 그중에서도 어나더 레벨 카타르, 1인당 명목 GDP 8만 달러 넘기며 전 세계 5위, 아랍권 탑2인 아랍에미리트와도 2배 가까운 차이인데요. 그 이유 뜯어보면 첫째, 적은 복지 대상자, 카타르 인구 약 279만. 그런데 카타르 국적 보유자는 불과 30만 남짓.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하인 있는 대저택, 공짜 의료, 소득세 없는 나라, 이 카타르 국적자에게만 해당하는 얘기죠. 둘째로 나름 현명한 왕실, 1970년대 오일 쇼크, 80년대 3저 호황으로 대표되는 저유가, 널뛰는 석유 가격에 함께 휘청이었던 카타르 나름의 사업 다각화 계획, 바로 천연가스. 자신들 앞바다에 있는 전 세계 매장량 13% 세계 최대 가스전 노스필드 개발하고 또 수출할 수 있게 액화 설비 투자도 꼼꼼히. 그 결과는 전 세계 LNG 수출 2위 카타르.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급 불안정해지면서 카타르 몸값 더 수직 상승했죠. 바이든 미 대통령 카타르의 비나토 주요 동맹국이라며 구애를 보낼 정도인데요. 주머니 두둑하게 채운 카타르가 눈독을 들인 분야, 바로 스포츠. 네이마르, 은바페, 메시, 세계적 스타 앞세운 파리 생제르맹, 반에서 공부 좀 하는 수준의 PSG를 전교에서 놀게 만든 요인, 바로 운용자금 640조 원 훌쩍 넘기는 카타르 투자청의 인수. 구단주가 무려 현직 카타르 국왕일 정도인데요. 여기에 국영 카타르 항공은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통해 연일 전 세계 생중계, 축구를 통한 홍보, 월드컵으로 활용 점정을 찍는다는 각오죠. 하지만 그 이면에 자리한 어둠, 복지 빵빵하고 나라에 돈 넘치고, 그런데 사막 기후에 삼면이 바다, 더운데 습하기까지, 한여름 체감온도 50도 넘길 정도. 그렇다 보니 카타르 자국민의 근로 의욕은 제로, 노동의 외주화 끝판왕이 돼버린 거죠. 계층 구조 뜯어보면 가장 위가 일하지 않는 카타르 자국민 카타리, 그 아래 외국인 전문직, 정부 관료, 기업체 중간 관리자, 그리고 맨 아래가 외국인 육체 노동자.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 사정 좋지 않은 남아시아 출신이 특히 많은데요. 다른 중동 국가에서 볼 법한 자국민 내부 갈등 거의 없는 대신 자국민과 외국인 심각한 이중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이는 월드컵 준비에도 그대로 적용됐는데요. 슬립데스, 50도 넘는 체감온도 속 장시간 일한 뒤 밤에 갑자기 숨지는 현상. 카타르 측은 이를 모두 자연사 처리, 생명을 담보로 주어지는 대가는 하루 13,000원, 한 달 약 32만 원 급여에 불과했는데요. 자국민과 똑같이 대우해달라는 게 아니라 누구는 대저택, 누구는 휴식도, 그늘도, 물도 없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죠. 이주 노동자 6,751명이 숨졌고 카타르 측과 피파는 알고도 묵인했다는 영국 가디언지 보도까지 나온 배경인데요. 또 하나의 개운치 못한 부분, 오일머니가 블랙머니 된 사건인데요. 500만 달러 뒷돈 폭로가 나왔을 정도로 월드컵 유치 과정이 깨끗하지 못했다는 거죠. 실제 피파 윤리위 보고서 보면 개최지 결정권자 중 한 명인 피파 의료위원장, 당연히 제기했어야 할 카타르 폭염 문제에 침묵했죠. 나중에 알려진 사실, 이 의료위원장의 아들이 카타르 도하의 한 병원에 취직했다는 내용이었죠. 프랑스 축구 영웅 플라티니, 블레터 피파 회장, 낙마로까지 이어졌지만 개최지 번복은 없었죠. 물론 모든 국가엔 양면성이 존재하고 카타르도 예외는 아니겠죠. 다른 아랍 왕정 국가보다 진일보한 입헌군 주제, 반면 정당활동 금지하고 우리의 국회의원격인 자문위원회 위원 3분의 1은 국왕이 임명하는 현실도, 또 IS, 무슬림 형제단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후원자 아닐지 의심받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관료도 출연시키는 알자지라 같은 나름 개념 방송도 갖고 있죠. 자국의 그림자는 감추고 빛은 강조하는 국가 브랜드 제고, 좀 더 거칠게 표현하면 왕실 이미지 세탁과 통치구조 안정화 목적이 보인다는 건데요. 물론 축구가 선전의 장이 된 사례 역사적으로 종종 있어 왔죠. 1934년 무솔리니의 이탈리아 월드컵, 그리고 1978년 군부 독재 정권 아래 열린 아르헨티나 월드컵. 공교롭게도 두 대회 모두 개최국이 우승컵을 들어 올렸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부에선 카타르 월드컵의 불편한 속내를 표출, 독일 축구대표팀 인권이라 적힌 티셔츠를 입는 방식으로 항의했고, 덴마크 축구대표팀 스폰서 험멜, 자신들 로고를 유니폼 색깔과 통일했죠. 피로 얼룩진 월드컵에 자신들 엠블럼 노출되는 것 거부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누군가에게는 국가 전략 잘 세우고 자국민 복지에 힘쓴 성군으로, 다른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천사를 부르는 시스템을 방치하는 전제군주로 이번 카타르 월드컵이 끝나면 어떤 이미지가 더 씌워지게 될까요? 지금까지 한방 이슈 박광렬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치매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신체 기관 중 하나로 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망막 중심층이 얇은 노인일수록 치매에 걸릴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처음 나왔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우리 눈 가장 안쪽에 있는 망막은 빛을 감지하고 시각 정보를 대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체 노화가 진행될수록 망막층 두께가 얇아지면서 인지 기능도 저하되는데 중심인 황반부에는 다양한 질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금 황반 변성이고요. 지금 벌써 저 한 5년 정도 됐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현상이 그렇게 오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노년층에 접어들어 이 망막 황반부의 두께가 얇을수록
치매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개 망막 세포층 중에 가장 안쪽에 있는 신경 섬유층 두께와 관련이 있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성남시에 사는 60살 이상 430명을 대상으로 망막 두께를 측정한 뒤 5년 동안 정기적으로 인지 기능을 검사했는데 신경 섬유층 두께가 하위 25%에 해당하는 고령층은 인지 기능이 낮고 시간이 갈수록 감소폭이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신경 섬유층 두께가 얇은 노인층에서 치매가 발생할 확률은 52.7%로 두께가 두꺼운 노인층보다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빅간섭 단층 촬영을 통해서 망막 두께를 측정했을 때 망막 신경 섬유층이 두께가 얇을수록, 즉 초기가 얇을수록 인지 기능 저하가 있고 그다음에 추적 관찰했을 때 그 진행 속도가 빠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인지 기능과 망막 구조의 관련성을 대규모 동일 집단 연구를 통해 밝힌 겁니다. 안과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망막 촬영을 통한 신경 섬유층 두께 측정으로 치매 위험도를 예측해 조기 진단과 치료에 활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네, 현재 중서부를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특히 천안과 이천은 500m 앞도 내다보기가 힘든데요. 오전까지 안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미세먼지도 말썽입니다. 중부를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서울, 경기와 충북은 종일 나쁨, 영서와 충남, 대구는 오전과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곳곳에 빗방울도 떨어지겠습니다. 건조한 날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풍놀이 가는 분들은 불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10.6도, 대전은 8.4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9도, 청주, 대전 21도, 광주 22도, 대구 23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다시 맑아지겠는데요. 동해안은 비 예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토요일 아침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